자, 우리 이 용비어 첨가를 좀 공부하기 전에 이 용비어 첨가는 이때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이때. 그럼 용비어 첨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기별로 좀 한번 봅시다. 자, 이 용비어 첨가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먼저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던 날짜와 실제적으로 이제 쓰세요라고 하는 공고 반포했던 날짜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창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446년 정도 되면은 이때 반포를 하게 돼요. 이때 사람들한테 이제 쓰세요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1446년. 자, 용비어 첨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때쯤에 만들어져요. 용비어 첨가도 총 125장이나 되는 아주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는 1445년에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요 시기에 간행이 돼요. 이때 간행이 돼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이때쯤에 쓰여요. 1459년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간행이 돼요. 요 시기만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비어 첨가보다는 사실 좀 뒤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부터 배웠던 거고 창제에 대한 부분, 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했었던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한글 창제됐을 때 28자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고 어떤 글자가 사라졌는지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용비어 첨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이래 자꾸만 용비어 첨가는 우리 문학 시간에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악장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갈래를 통해서 문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용비어 첨가는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 용비어 첨가를 지었거든요. 이 목적성은 훈민정음에 대한 테스트 느낌이 커요. 훈민정음을 테스트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용비어 첨가를 짓기도 해요. 플러스 용비어 첨가는 자 조선 건국이 1392년에 조선의 건국이 되죠. 조선이 건국되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한 10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목적성이 생겨요. 정치적 목적성. 이 정치적 목적성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제 용비어 첨가가 너무 조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그리고 조선을 너무 칭송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 정치적 목적성 때문에 얘를 문학성이 떨어진다라고도 낮다라고 폄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 우리가 이따가 배울 2장 부분에서는 반대예요. 얘는 문학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부분만 보면. 그 이유도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상당히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하다라는 이런 작품 자체에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용비어 첨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글자를 만들 때 우리가 초성의 글자는 자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죠. 중성의 글자는 모음이란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 종성의 글자는 우리가 따로 만들었었나? 글자 만들 때? 딱히 만들지는
안 왔죠. 그쵸?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요. 자, 요런 표기를 하나 씁니다. 종성, 부용, 초성. 자, 요런 표기를 써주면서 요 표현을 써주면서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받침 소리를 글자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자, 해석을 하면 종성의 글자는 초성의 글자를 부, 다시, 용, 사용한다. 즉, 글자 다시에 만들지 않을 테니 종성의 글자는 이 초성에 만들었던 자음을 다시 종성 글자에 써도 돼 라는 표현을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글자만 보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의 뇌피셜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초성 만들고 종성 만들고 중성 만들고 아우 힘들지. 창제 거의 이제 창조를 한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거니까 있었던 글자가 아니라 처음 만드는 글자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어. 근데 종성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소리가 초성의 글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소리로 따지니까 종성은 글자 만들지 말고 힘드니까 그냥 초성 글자 다시 써 라는 의미가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글자 만들기 힘들어 그냥 초성 글자 다시 써 라는 의미가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글자 만들기 힘들어 다시 글자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초성에 있는 글자 다시 써요 라고 하는 게 종성부용 초성. 물론 세종대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고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글자에 만드는 그 원리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용비어 첨가하면서 할게요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요 사마띠라고 하는 요 사마띠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건 용비어 첨가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용비어 첨가에서 요 팔종성법 얘기하면서 사마띠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까 모르겠네. 요 용비어 첨가에서는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하나 배우거든요. 종성법칙. 자, 요것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종성을 표현할 때는 종성의 소리는 8가지면 다 사용 가능하네 라고 팔종성법칙을 하나 얘기해요. 팔종성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거. 근데 팔종성법은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은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한자식 문자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팔종성이면 충분해. 사용하기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 요 족자가 만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족하다, 가히 족하다, 가능하게 족하다. 팔종성이면 팔종성은 누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음 이라고 하는 요 8가지 종성에 오는 소리면 받침 소리로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소리는 그대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소리대로 적었으니까 표기까지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팔종성법은요. 이 받침에 오는 소리는 그럼 8가지면 충분한 것 같은데 다른 글자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읒 안 쓰고요. 치읒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종성법이 이때는 적용이 돼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근데 이 팔종성법은요. 어떻게 하다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법칙이 정해질까? 만들어졌을 때부터 1443년 때부터 이렇게 법칙을 막 만드는 원리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법칙이 생성이 되죠. 이런 생성된 법칙이 한 요 시기 정도 되니까 이런 법칙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팔종성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팔종성법이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나타나지만 용비어천가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팔종성법이 표현된다. 받침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지읒, 지읒까지 요 이전까지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용비어천가에는요. 지읒 이후에도 표기가 쓰여요. 그걸 이따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중에 우리 현대국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슷하죠. 음절의 끝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이지만 물론 7개지만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를 중세국어 사람들은 요 디귿과 시읒의 소리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아직 구별이 잘 안 되죠. 그 정도 차이점? 옛날 사람들은 그럼 디귿 받침과 시읒 받침이 좀 구분을 했나 봐요. 그런 느낌이네. 뭐 갓과 갓 이 차이를 느꼈다라는 거지. 갓뜨, 갓스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기를 한 게 이 용비어천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용비어천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비교해서 요 팔종성법의 차이를 하나 짚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용비어천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목적성 그렇지만 이 장은 좀 문학성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용비어천가를 좀 접근해 보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용비어천가는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용비어천가라는 제목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용이 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자, 요 어자가 처음 보는 어자는 아닐 거예요. 우리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어와 동일한 어예요. 이때 어는 누구한테만 붙여준다고요? 왕한테만. 왕이 몸소, 왕이 직접 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날아요. 하늘에 가는 이 용이 사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늘로 날아서 용이 되어 날아가는 노래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는 왕한테만 붙여줘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1장과 2장밖에 없지만 이 용비어천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면 적어도 한 요 4장 정도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전까지 이따가 한 20분, 30분 하고 쉴 텐데 그 전까지는 1장, 3장, 125장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나서는 2장, 본격적으로 2장을 얘기할 땐 좀 힘들 거예요. 1장, 3장, 125장을 먼저 가볍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용비어천가의 특징, 정치적 목적성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정치적 목적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해석을 하면 밑에 있는 해석 그대로 가져갈게요. 여기는 해동의 여선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해동의 여선용은 누굴까? 일단 해동은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바다 동쪽, 중국 기준으로 바다의 동쪽에 있는 저기 서해바다, 황해바다를 건너 우리나라가 있죠. 그 동쪽, 해동성국, 우리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해동은 우리나라 지역을 의미해요. 거기에 그럼 여선용이 났대요. 여선용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여선용은요, 6명의 왕이에요. 근데 자, 이 작품은 세종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여선용을 찾으러 갈 건데 먼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세종의 아버지를 우리는 태종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종은 4대 왕이고요. 태종은 3대 왕이에요. 태종의 아버지는 누구지? 태종의 아버지는 2대 왕인가? 몰라? 채팅창 이용해서 써줘도 괜찮아? 태조예요. 태조는 1대 왕이에요. 태종의 형이 2대 왕이었는데 그 왕위를 태종이 빼앗게 되는 거죠. 태조 이성계고. 자, 세종 시기에 쓰여졌고요. 그 앞대 왕들을 용이라고 칭해요. 여기도 용, 여기도 용. 이 태종의 형은 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육용이라고 했어. 요 육용 중에 두 마리 용은 나왔네요. 그러면 이 태조의 아버지, 태조의 할아버지, 태조의 증조할아버지, 태조의 고조할아버지가 각각의 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의 용이 있어요? 6마리의 용이에요. 이해됐어요? 태조의 아버지, 태조의 할아버지, 태조의 증조할아버지, 태조의 고조할아버지.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조선은 이때 건국됐지만 생각을 해봐. 자, 태조가 왕이잖아.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지. 좀 정당성이 부여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들을, 할아버지들을, 증조할아버지들을 추존해요. 추존. 추존왕으로 임명을 해요. 추존이라는 거는 이후의 왕으로 임명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왕위를 겪었던 건 아니고 고려 시대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 마치 조선이 건국된 그런 시조로서 추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뭐 목조다, 입조다, 환조다, 도조다라고 하는 이런 왕위를 내려요. 왜 이 사람들도 다 왕으로 봐.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 왜? 태조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고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다 왕위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알고 있으면 다 왕위를 주겠죠. 근데 요 시기 때쯤에 뭐가 일어나면 그 시조가 분파가 일어나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도 이씨인데 한산 이씨라고 하는 요 이씨의 시조가 선생님은 요때 시작이 돼요. 선생님의 이씨는 요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이제 그 고려 말기에 그 시조들이 고려 말기에 시작되는 경우 족보들이 이제 그때 시조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시조가 요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첫 시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의 시작점을 요때 고려 말기로 잡아요. 선생님도 요때 이제 고려 말기에 어떤 고려의 신하였던 분이 선생님이 시조라는 얘기 가끔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조를 요때 그 태조의 고종 할아버지가 시조거든요. 모르지 지환아. 그건 내가 찾아봐야지. 지환이의 김씨는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족보학자도 아니고. 물론 박혁거세 뭐 박씨나 뭐 김해 김씨는 엄청 오래됐다고 하지. 그치 뭐 저기 조선 신라 시대부터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족보는 따져봐야죠. 자, 그러니까 요 시기에 시조들이 시작이 돼갖고 요 태조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육룡을 용으로 칭하는 거예요. 자, 요 육룡 해소됐죠? 자, 여선용이 나셨대요. 여선용이 나타나셔 또는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대요. 얼마나 지금 축복하고 있어. 누구를? 이 왕들을. 정치적 목적성이 아주 뛰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우리 다른 얘기 할게요. 지금 현대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는 노래를 땡비어천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신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비어천가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요? 그래? 뭐 누구를 비교해볼까? 뭐 저 지환이 있으면 환비어천가 뭐 이렇게 써요. 막 지환이를 칭찬하는 노래 이러면. 연경이를 칭찬하면 경비어천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비유적으로 써요.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밑에 줄. 옛날의 성인과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 이 부분 옛날의 성인 누구?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국의 아주 고대에 유명했던 사람들과 누구와 해동의 여선용이 서로 꼭 들어맞대요. 하는 일이 막 똑같다라고 엄청 칭찬해 주는 거야. 이 여선용이 했던 일이 마치 중국의 옛날 성인들이 했던 일이랑 똑같대요. 얼마나 큰 칭찬이냐, 그쵸? 막 김태희 같아. 막 원빈 같아.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쵸? 그렇게 칭찬해 주는 노래예요.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요 3장부터 물론 2장부터 109장까지가 칭찬해주는
노래가 또는 송축해주는 노래가 많이 있고요. 110장부터 125장은요. 후대 왕들에 대한 충고해주는 노래예요. 또는 권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심하세요. 후대 왕들이요. 뭐 정신 차리세요. 혹은 정치를 잘하세요. 이렇게 충고해주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각각의 한 장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용비어천가 느낌 잡으려고 한번 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먼저 한 이유는 해석부터 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봐야 되니까. 자,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해동, 육룡, 이 여기서 끊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주격주사겠네. 눈에 보이나 이제 주격주사라는 거. 왜? 앞에 글자가 이 이응이 소리가 있는 이응이죠.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럼 동국정운식 한자음인가? 아니에요. 동국정운식은 소리 없는 이응을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때 육룡은 소리가 있는 예디응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 뒤에 자음 뒤에는 우리 주격주사 이가 온전히 쓰이죠. 나르샤, 나르시야어. 나르샤, 나르시야. 나르샤라고 할 때 요 샤가 주체 높인 선어 발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시가 쓰이고 옛날에는 샤까지도 같이 쓰였고요. 샤, 아 할 때 요 아가 연결음인데 연결음이가 동음이 반복되면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 우리가 하나가 지워지는 거 알고 있죠. 동음 탈락이라고 해서 현대국어에서도 하나 있잖아. 가, 다를 명령형으로 아를 붙여봐요. 가, 아라고 써야 되지만 우리는 가라고 쓰지 않고 얘를 탈락시켜버리죠. 그래서 저리 가라고만 남기지. 꺼져 이거 아니잖아. 가라고만 하잖아. 그쵸? 이땐 동음 탈락된 느낌으로 여기서 연결어미가 하나 지워졌고요.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마음이에요. 나르셨다, 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태어나셔서 혹은 나타나셔서 일마다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방점 얘기는 해야 되나? 요 방점? 방점 정리 안 된 사람 혹시? 방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방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빨리 보내세요. 알겠지? 채팅창 이용하거나 방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해동육룡이 나으셔서 하늘에서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해석. 여기서 문법적인 거는 뭐 주격조사 하나 쓰였고요. 선어말음이 주체 높인 선어말음이 하나 쓰였고 동국정식급이는 아니었다라는 얘기 볼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요 고성이라는 게 옛날 성인. 성인이라는 거는 성인 군자일 때 아주 유명한 사람,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 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 말고. 옛날에 성인이, 자, 주격조사 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 성인과라고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죠. 근데 성인이 누구랑 동부하다? 이때 동부가 꼭 똑같다. 똑같으시니, 같으시니, 혹은 꼭 들어맞으시다. 누가? 고성과 해동의 육룡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성이 육룡과 동부하시다. 그래서 요 주격주사 2가 맞지만 이거를 그냥 육룡을 기준으로 보면 육룡이 고성과 동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죠. 주격주사 2가 쓰였지만 해석을 그냥 의역을 하자면 여기는 그냥 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과로 해석을 해요. 의역을 하면. 동부하시다, 하다에 하시니로 어미 활용된 거죠. 어미 활용되면서 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네요. 동부라는 거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다라는 패턴을 우리가 보려고 어디로 가서 볼 거냐면 3장으로 가서 볼 거예요. 자, 3장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동부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보려고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동부하다, 똑같다, 꼭 들어맞다. 뭐가 꼭 들어맞는지 3장부터 볼게요.
자, 3장 보면은 옛날 주나라 대왕, 이거 옛날 고성이죠.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고성이 빈곡 지역에 사서 제업을 열다 나라를 연 거예요. 나라를 연 거랑 누가? 우리의 시조, 아까 첫 번째 용이죠. 일용.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시조가 경흥 지방에 살면서 나라를, 왕업이라는 거는 나라를 딱 열었다는 게 아니라 왕의 그 업적들을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나라를 닦는 그런 느낌을 똑같다, 동부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는 얼마나 큰 칭찬이야. 옛날에 주나라 대왕, 아주 큰 왕이, 주나라의 어떤 시작하는 그 왕이 했던 업적과 우리의 시조,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일용이 했던 일을 똑같다, 동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렇죠? 주나라 대왕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높은 성인 군자인데 여러분들 보고 김태희 닮았어요? 원빈 닮았어요? 아닌가? 여러분들 김태희랑 원빈은 좀 거리가 있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뭐 카리나 닮았어요? 아니면 차은우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칭찬이야. 그치? 그런 얘기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도 없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걸 동부하다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동부에 대한 개념? 뭐가 동부한지 그 내용 잡으려고 3장 잠깐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3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해를 돕고자 3장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3장 그냥 읽은 김에 문법적인 부분 눈에 들어온지만 봅시다. 주국의 대왕 이 주격조사이죠. 앞에 받침이 쓰였으니까 이렇게 쓰인 거죠. 빈곡에라고 할 때는 부사격조사죠. 우리 부사격조사 찾을 때 어떤 대상의 느낌이거나 장소의 느낌이 있으면 부사격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거 뭘 맞춰줬어요? 뭘 맞춰줬어요? 혹시 보여요? 이거는 답을 한번 내가 듣고 해보자. 채팅창 이용해서 뭘 맞춰줬는지 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중세국어의 특징. 무엇을 맞춰준 걸까? 그래. 맞아. 오케이. 보아 정답. 모음과 모음을 서로 맞춰줬지. 양성모음과 양성모음끼리 서로 모음 조화를 해줬네. 이런 것들 이제 눈에 들어오면은 어떤 우리 지문이 나오더라도 좀 더 어려움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잠깐 이제 시험에 대한 잠깐 우리 시험이 이제 뭐 슬슬 시험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이 중세국어에서 어렵게 나오는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지문, 우리가 안 배운 지문을 같이 놓는 거예요. 가, 나. 그럼 배운 지문은 우리가 당연히 이거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겠죠. 안 배운 지문을 이 개념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안 배운 지문은 비슷한 지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대적으로 이후 시대의 근대 국어라던가 이런 지문들을 넣어서 차이점 찾는 거. 오히려 공통점 찾으면 쉬워요. 여러분들한테는. 공통점은 그나마 어렵기는 하지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차이점 물어보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게 가장 중세국어에서 어렵게 나오는 지문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하려고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 한 문제씩 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 중에 알겠죠? 안 배운 지문이랑 뭔가 결합시켜서 이런 문제가 연결될 때 이번에 뭐 시험이 어렵게 내야 된다. 이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도 어려워.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낼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안 배운 지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부사격 조사가 쓰였고 여기는 모음 조화가 쓰였네. 이것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도. 자, 나르샤 주체 높인 선어머니 제업을 여시니 자, 우리 시조. 자, 여기도 2만 쓰였죠. 왜 2만 쓰였죠? 앞에 부분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자, 모음 뒤에는 요 2를 주격조사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응에 보니까 여기는 또 음성 모음을 쓰였네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쓴 모음 조화가 뚜렷하게 보이죠? 이거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이면은 그게 개념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보이는 거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보여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알겠죠? 그걸로 우리가 스스로 해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요 동부하다라는 해석을 하려고 3장 얘기를 한 거고요. 3장에서도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더 연결시켜서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 찾을 수 있으면은 3장은 충분히 공부한 거예요. 이어서 자, 125장을 가봅시다. 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충고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천세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이건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운명이야 라는 얘기예요. 조선이 건국된 거는 운명이야. 나라를 여신 거는 운명이에요 라고 운명으로 정해져 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 대에 걸쳐 어진 덕을 쌓았다. 이게 여기서 한자어로 누인계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 어진 적을 쌓았다 누인계국하여 왕조가 끝이 없이 이어질 거예요. 되게 나라에 대한 칭찬, 통축 많이 해주고 있죠. 나라가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1000년 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자, 성신은 성스러운, 신령스러운 그 신인데 이 사람이 후대 왕들이에요. 후대 왕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에 이 용비어천을 쓰면서 아직 후대 왕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미리 후대 왕들에게 성신이 그 왕위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여기에 경천근민으로 나와요. 경천근민 하셔야 더욱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라가. 나라가 더 단단해질 거고 나라가 더 부유해질 거예요. 라는 얘기. 임금이시여. 누구? 이 후대 왕들. 아소서 알아라. 뭘 알아라?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몰라 우리는. 중국의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라서. 그럼 고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고사의 내용부터 얘기를 하면요. 요 태강왕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조상이고 할아버지가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우왕이 아주 정치를 너무나 잘했어요. 할아버지가 정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태강왕 손자는요. 할아버지만 믿으면서 어디 가서 낙수에 가서 사냥만 했대요.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었대요. 라고 하는 그 중국의 고사가 우린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중국의 고사를 아주 빠듯하게 빠꼼하게 다 할 거니까 요 내용을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라라는 그 고사를 인용하셔서 임금이시여 이 옛날의 고사를 아소서 옛날의 고사 인용처럼 할아버지만 믿고 너희들이 정치 게을리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125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 다 보기보다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하고 2장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2장 할게요. 누인계국 하샤 복년이 자 요 글자 사라진 글자죠. 반치음이 현재 사라진 게 보일 거고요. 성신이 니즈샤도 반치음 사라진 것도 보일 거고 반치음이 사라진 것도 보일 거예요. 임금 하 할 때 요 하가 혹격조사예요. 누군가 부를 때 누구야라고 부르죠. 누구아라고 부르죠. 그때 혹격조사인데 높임의 혹격조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가 문학 시간에 나왔냐면은 백제 작품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 여름방학 때 달아 높이금 도드샤 달아 높이금 도드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하가 높임의 혹격조사였다라는 거.
정도? 여기는 뭐 다른 내용은 또 없죠. 산행이라는 건 산에 가다인데 이건 사냥 간 거예요. 사냥을 가 있어. 하나빌 한 아비를 믿으니까. 자, 여기서 요 이시라는 표현도 눈에 이제 보이는 사람 있을 거예요. 2인칭 높임 의문형이라고. 2인칭이니까 상대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대화하는 상대한테 높여주는 거니까. 가시리 있고 할 때 그 이시죠. 요 it은 그런 의미의 it이에요. 알겠죠? 한아비라는 게 할아버지 한아비를인데 이 한이 옛날의 의미에서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 알죠? 우리 어딘가 여행 갈 때 한 짐 싸갖고 가잖아요. 그때 한은 아주 큰 짐을 얘기하지 하나만 원만 의미하진 않죠. 이 원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예요. 아빠의 형 말고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 할아버지의 어원이 한아비예요.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125장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고라고 하는 요 용비어천가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보니까 용비어천가는 정치적 목적성이 아주 뚜렷했죠. 그렇죠?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해서 문학성은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비유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꼭 들어맞는다. 아주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했었고. 또 사라진 이런 글자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사라진 글자들도 눈에 봤을 거고. 또 하나가 보이는 게 이 받침. 이게 받침에 쓰였죠. 받침에 쓰였는데 팔종성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죠.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 쓰인 건데 반치음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반치음이 쓰였으니까 일단 팔종성법은 좀 벗어난 부분인데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요 곧이라는 단어. 요게 이따가 포인트로 하나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고 팔종성법에 대해서. 그 외에는 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지금 8시 45분인데 8시 50분에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요 2장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2장 정리해 볼게요. 5분만 쉽시다.